안녕하세요. 7기 조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행을 느끼거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며 중심을 잃고 갈등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부딪히는 고민과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50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 이근우와 그의 제자이자 상담 전문가인 이서원, 두 지성이 만나 우리가 겪는 삶의 고민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입니다. 이 책은 스승과 제자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겪는 삶의 고민거리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엮은 책인데요. 자존, 관계, 위기, 욕망, 확신, 비움, 성장, 행복이라는 8가지 주제를 따라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명쾌한 해답을 내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게 즐겁지 않을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다. 스승,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고통스럽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려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라면 즐겁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살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은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의 크기는 묘하게 그동안 감수한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감개무량한 표정을 보며 알게 된다. 삶의 즐거움이 고통과 비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밤하늘을 쳐다본다. 깜깜한 어둠이 있어서 별이 더 빛난다. 밤하늘에 어둠은 없고 별들만 반짝인다면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알 수 없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의 존재가 부각되고 빛나는 것이다. 우리 삶이 왜 즐겁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우리 삶이 왜 고통스럽지 않을까가 제대로 된 질문이다. 고통은 자연적이며 즐거움은 인위적이다. 고통을 피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길고 힘들수록 나오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즐거움도 공짜가 아니다. 즐거움은 고통의 자식이다. 그릇의 크기, 평생 키우다 가는 게 인생이다. 스승,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릇이 크다느니 작다느니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사실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당사자도 모른다. 그릇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그릇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내 그릇이 지금 크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자꾸만 크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부합하게 내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크다니 정말 큰 줄 알고 큰 척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릇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그릇이 크다고 여겨 내 그릇을 키울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원래의 그릇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이나 내 영향을 받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 객관적으로 말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어쩐지 어색하고 거북하다.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릇 크기도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크기만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의 그릇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부으면 늘어나고 적게 부으면 줄어드는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크다고 해주면 커지려고 노력하고 작다고 하면 움츠러드는 고무 그릇이 사람이 가진 그릇 크기라고 받아들이면 내 그릇 크기가 어느 만한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게 될 것이다. 그릇으로 말하자면 평생 키우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고무 그릇은 채우기 나름이다. 짧을수록 좋아. 나이 들어 길어지면 못 쓴다. 스승.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는 말이 짧아지고 글도 짧아진다. 글이 짧아지면 시가 되고 시가 짧아지면 한마디가 된다. 모진 경험과 멋진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 지혜는 군더더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말과 글이 짧게 표현된다. 제자. 한 소녀가 중학교 때 자기 무릎 위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졸지에 가장이 되었다. 이 소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어린 동생들과 살아남으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환갑이 지나고 돌아보니 무엇을 살 때 기준이 나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먹고 살 만한데도 소비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이렇게 사는 자신이 가여워졌다. 그때부터 소비 기준을 좋으면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멋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변화를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다. 그래서 매주 진행하는 모임에 와서 8순이 넘은 이근우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요? 잠시 침묵하던 선생님이 대답했다. 너무 늦었다. 함께 참가한 사람들이 박장대소 했다. 멋을 내려면 젊고 예쁠 때 진작했어야지. 나이 든 지금에서야 하느냐는 안타까움을 5글자로 짧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때 나는 짧은 말의 위력을 실감했다. 젊을 때는 열정이 넘치다 보니 급하다. 긴 것을 견디지 못한다. 늙어서는 지혜가 쌓이다 보니 깊다. 긴 것이 필요 없다. 젊을 때는 경험이 한정되어 사람과 관계를 보는 눈이 짧다. 늙어서는 경험이 넘쳐 제대로 사람과 관계를 보는 눈이 정리되어 짧다. 어떤 사람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시간이 없어 짧게 쓰지 못하고 보내니 용서를 빕니다. 길게 말하는 것은 어설프게 알 때다. 제대로 알게 되면 짧게 쓸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음이 늙는다고 느끼는 순간, 뒤돌아보게 될 때 마음도 늙는다.
스승. 몸을 기준으로 보면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의 구분이 쉽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보면 구분이 쉽지 않다. 몸은 젊었지만 마음은 늙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늙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 경험에 의하면 뒤돌아보게 될 때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 선택이 후회스럽고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오른다면 마음이 늙은 것이다. 마음이 젊을 때는 바쁠 뿐만 아니라 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뒤돌아볼 이유도 여유도 없다. 그러나 마음이 늙으면 지나온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연관된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제자. 한국 전쟁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청춘은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슴이 뛰면 언제나 청춘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앞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있기에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지 않고 내려앉으면 노년이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의 마음 나이는 중년기다. 설레기도 했다가 내려앉기도 하니 말이다. 가슴이 내려앉은 일이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설레고 가슴이 뛰는 것은 아직 세상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설리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이 내려앉는 것은 세상 이치를 잘 헤아릴 정도로 녹리고 자신의 생각에 신중하기 때문이다. 설익지만 설레어 좋은 젊음과 내려앉지만 녹리고 좋은 노년이 좋다. 품격의 향기. 나만 못 맡는 나의 냄새. 스승. 나는 아침에 4.2차로 사무실까지 가곤 한다. 어느 날 딸이 아빠 요즘 냄새 나니까 씻으란다. 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사위가 아내인 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신경 써서 열심히 샤워를 했다. 하루는 넌지시 사위에게 물었다. 요즘도 나한테 냄새 나니? 사위가 말했다. 요즘은 안 나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나이 들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꽃이 꽃마다 다른 향기를 지니고 있듯 사람도 사람마다 다른 향기를 지닌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내 몸의 냄새를 몰랐던 것처럼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 나는 냄새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냄새나 향기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품격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있다. 빈집에 들어가면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고 차가운 기운이 드는 집이 있다. 같은 빈집인데도 서로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주인의 기운과 향기가 공간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제자. 다른 사람은 다 맡는 나의 냄새를 나만 맡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표정은 자기 삶이 그린 풍경화라는 말을 새기며 살아야 한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야 비누로 열심히 씻으면 뺄 수 있지만 품격에서 나는 냄새는 무엇으로 뺄 수 있을까? 그것은 좋은 삶으로 뺄 수밖에 없다. 좋은 삶이란 나조차고 남 싫은 짓을 하지 않는 삶이다. 반대로 말하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삶이다. 그런 삶이 하루 이틀 모여야 내게서 향긋한 향기가 난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 나이 든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인정하라. 스승. 내 나이가 90에 가까워지다 보니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다. 결론은 나이 든다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미워해도 즐거울 수 없다. 세월이 주는 힘이 나이 드는 것이고 그 힘에 따라야 하는 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이 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어 즐겁지 않은데도 자꾸만 즐거운 것을 찾고 즐겁다고 생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안쓰럽다. 그보다는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비결이 아닐까. 세상 모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담담하고 편해진다. 그리고 묘하게 여유가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 이때 생기는 의욕은 작지만 소중한 의욕이다. 이 의욕이야말로 노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값진 의욕이다. 나는 즐겁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제자 6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90이 다 된 선생님을 뵐 때마다 나는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 내 나이에 선생님은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여지없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찼을 선생님이 떠오른다. 매 앞에 장사 없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이 들면 기억력도 신체 기능도 모두 저하된다. 나도 선생님처럼 늙겠구나. 그리고 약해지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늙고 약해져야 할까? 억지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잘 늙고 아름답게 약해지는 비결임을 선생님을 보면서 알게 된다. 그래, 늙고 약한 이게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을 지금부터 날마다 연습해야겠다. 나도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말,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쉽다. 스승, 내가 30대 의사 시절 의사들이 보는 신문에 연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 이야기를 써도 좋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내가 치료하면서 의사인 나에 대해 느낀 것과 깨달은 것을 솔직하게 쓰면 나도 성장하고 내 글을 보는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10편도 채 쓰지 못하고 연재를 중단하고 말았다. 원고지 한 칸 크기가 집채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솔직하게 모든 나의 치부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환자 이야기로 바꿔 쓰겠다고 하고 글을 썼는데 순풍에 돛단 듯 몇 년 사이에 무려 300편의 글을 썼다. 이를 묻고 첫 책으로 출간하여 서문을 쓰려고 자리에 앉으니 이 모든 환자 이야기가 실은 나의 이야기였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 이야기로 쓰면 너무나 쉬운 것이 주어만 바꿔 내 이야기를 쓰려니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제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을 하다가 고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권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10중 8구 이건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하고 말을 꺼낸다. 그럴 때 상담자는 속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는 싶은데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친구 이름을 빌려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상담자인 나 또한 그런 자리에서 고민이 있느냐고 물어오면 제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하고 말을 꺼내곤 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을 마주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조차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인 우리야 오죽하겠는가.
그건 의사냐 아니냐는 차원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바늘은 작아도 삼킬 수 없다. 모진 말은 평생 남는다. 스승. 젊은 시절 미워하던 교수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모질게 굴던 교수였다. 어느 해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그 교수와 다른 교수들이 연구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교수가 몸이 아프니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사정했다. 나는 거절했다. 거절하면서 내가 한 말은 동물병원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였다.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지닌 독성 때문이다. 말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교수도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다. 화날 때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제자.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신체 폭력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언어 폭력은 더 늘어났다. 손이 순해진 대신 입이 독해졌다. 말은 말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의 힘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명약인 동시에 독약이다. 모진 말은 바늘과 같다. 바늘은 작아도 삼킬 수 없다. 모진 말을 계속 듣는 것은 바늘 방석을 목에 걸고 사는 것과 같다. 들었던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몸도 따라 아파진다. 사람들이 모진 말을 하는 이유는 속이 상해서다. 속이 상하니 내 속을 풀려고 모진 말을 한다. 그런데 모진 말을 들은 상대는 나 이상으로 속이 상한다. 그래서 나에게 또 모진 말을 내뱉으며 대받아친다. 모진 말의 악순환이 되어 처음 모진 말을 한 내가 더 속이 상하게 되니 최종 피해자는 결국 내가 된다. 모진 말은 힘이 세다. 모진 말로 만들어진 바늘은 평생 목에 남는다. 사람마다 화내는 이유가 다른 까닭은 힘주는 게 다르기 때문이다. 스승.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 있겠느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주로 화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때 내 대답은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다. 실제로 모두 화를 내는데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모두 화를 내지 않는데도 혼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깊이 들여다보면 화는 매우 개별적인 감정이다. 모두 같은 이유와 같은 정도로 화내는 일은 드물다. 타고난 기질이 화내는 모습을 결정하고 습득된 습관이 화내는 일의 종류를 결정한다. 결국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다르기에 화를 내는 이유도 다르다. 제자. 분노관리연구소를 만든 후 여러 해가 지났다. 분노에 대한 연구를 할수록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은 케바케,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분노는 맞춤형으로 관리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 어린 시절 허기에 시달린 사람은 먹는 것에 유달리 집착하는 몸의 습관이 생긴다. 이런 사람은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 돈이 떨어지면 화가 난다. 이때 허기에 시달린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내는 화가 돈이 없어 고생한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내는 화보다 덜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다.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리려면 화가 나는 지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일에는 거의 예외 없이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다.
발견이 빠르면 빠를수록 화를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연습이 되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왜 내는지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화의 진원지다. 유예하는 능력. 충족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라. 스승. 사람은 욕구 충족의 존재다. 산다는 것은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어릴 때는 욕구가 즉시 충족되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성장한 후에는 즉시 충족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 욕구를 뒤로 미루는 유예하는 능력이 자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충분히 즉각적인 충족이 이루어진 후다. 인격이 발달한다는 것은 욕구 충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말이다. 속도로 말하자면 어릴 때는 100m 달리기를 하는 속도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속도로 욕구가 충족되게 하면 된다. 제자. 욕구 충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 오늘날 훨씬 더 많아진 이유는 점점 빨라지는 사회의 속도 때문이다. 제철과일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면 총알 배송이 이루어지는 초스피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휴대폰을 이용해 검색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모든 영역에서 인내심이 사라지고 분노가 일상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금만 늦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다. 옛날에는 개인적인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집단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과거가 헝그리 시대였다면 지금은 앵그리 시대가 된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즉시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그런 시대를 만든 주범이다. 즉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느리게 충족될 때보다는 더 편리하고 쾌적하며 즐겁다. 다만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야 하는 작품 제작은 오랜 기다림과 욕구 유예를 요구한다. 이를 구별한다면 속도도 즐기면서 성취보람도 느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어릴 때 폭풍도 나이 들면 가랑비. 나이가 들수록 중하게 여기는 게 바뀐다. 스승. 90이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내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지금 돌아보니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먼저 반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친구들 말처럼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틀린 말이다. 다음으로 반이 맞다는 이야기는 기준을 크게 하고 보면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노벨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뒤흔들 만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다. 하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젊은 시절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하고 훌륭하며 큰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며 산 것이다. 결국 그 일의 중요도나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매 순간 시각과 기준이 달라진 것 뿐이다. 제자. 어릴 때는 장난감에 목숨을 건다. 자라면서는 컴퓨터 게임에 목숨을 건다. 자라서는 직장에 목숨을 건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목숨을 건 대상들을 바라보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 장난감이 뭐라고 그리 떼를 쓰고 세상이 무너질 듯 대성통곡을 했나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내가 성숙하면 미숙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폭풍 같던 사랑도 나이가 들면 풋사랑이 된다. 인생의 폭풍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철이 들고 속이 차면 한나 가랑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 가운데 왜 사냐건 웃지요 란 구절이 있다. 왜 웃을까? 철 들고 보니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양파 각이다. 깔수록 눈물이 난다. 스승.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 결혼했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콩깍지가 눈에 붙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만다. 양파 껍질을 벗기면 새로운 양파가 있는데 그것을 벗겨보지도 않고 양파의 겉만 보고 이 사람이다 하고 결혼했다는 소리다. 제자. 결혼하기 전날 어머니가 당부한 말은 한마디였다. 내 몸 사랑하듯 여자를 사랑해라. 돌아보니 그 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나도 사랑하고 아내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었다. 결혼 후 내 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일단 제일 중요한 먹는 건 입이 좋아하는 것보다 몸이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처음에는 입에 달콤한 것을 먹는 게 내 몸을 사랑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몸에 자꾸 병이 생겼다. 그래서 심심하고 담백한 것을 먹기 시작하자 몸이 건강해졌다. 이런 경험으로 먹는 건 겉으로 입이 좋아하는 것과 속으로 몸이 좋아하는 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겉만 사랑하는 것과 속까지 사랑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며 속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양파는 깔수록 눈물이 난다. 아내도 알아갈수록 눈물이 났다. 그동안 몰라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받아들이고 깎아내야 할 것도 생겨 눈물이 났다. 흘린 눈물방울만큼 사랑도 깊어갔다. 언제쯤 양파를 다 깔 수 있을까? 까도 또 나오는 양파 속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시름이 깊어지기도 하니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가는 양파 까는 과정이다. 단순한 삶을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깨달음. 스승. 정신과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옛날에 벌써 세상을 떠난 아기의 나이를 헤아리고 있는 격이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한다. 과거뿐만이 아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니 한강대교도 무너질 거라 생각한다.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온갖 걱정을 도맡아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눈앞에 재미있는 것이 오더라도 보지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생각을 하며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된다. 신내린 무속인이 칼 위를 걷는다거나 숯불 위를 걸어도 발이 베이거나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집중력은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로 단순화시킬 때 생긴다. 현재의 생각을 집중해 단순화시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제자. 단순한 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늘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순한 것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순해서 단순한 것이다. 바보가 단순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하나는 복잡하다가 단순해지는 것이다.
사색과 경험을 통해 달라 보이던 여러 현상이 실제로는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단순해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운동이든 공부든 잘하려고 하면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 같지만 복잡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단순한 깨달음이다. 삶은 매 순간이 예측 불가다. 복잡하게 이를 데 없다. 이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해 생각을 단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통 이어받기 인생. 기분 좋게 살다 가면 된다. 스승. 어린 시절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400m 계주였다. 4명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 가장 빨리 뛴 팀이 1등을 하는 게임이다. 인생도 가만히 보면 바통을 이어받는 과정의 연속이다. 초등학교 바통을 이어받아 중학교에 다니고 학교 졸업 바통을 이어받아 취직을 하며 취직 바통을 이어받아 결혼을 한다. 마지막에는 내 삶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번 100m를 잘 달렸다고 다음 100m를 계속 잘 달린다는 보장이 없듯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 자식이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다. 반대로 내가 잘못 살았어도 후손이 못 살 거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속도대로 열심히 살면 족하다. 뒤에 뛸 사람 걱정은 내가 할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다. 제자. 인생이 바통을 이어받는 일이라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첫 주자가 너무 못 달리면 뒤에 바통을 이어받는 주자가 어지간히 잘 뛰지 않으면 앞서가는 다른 팀 주자를 앞지르기 어렵기 때문에 슬프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슬픈 인생이다. 한편 정말 열심히 달리면 역전도 가능하기에 기쁘다. 앞에 달린 주자를 원망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달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이번 생에 한 것이 없다고 너무 한숨 쉴 필요도 없다. 누군가 내가 한 일을 이어갈 것이고 누군가 내가 고민하던 인생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다음 주자를 믿고 마음 편하게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된다. 그것이 나도 좋고 뒷사람도 즐거운 일이다. 행복할 시간. 행복해지려다 불행해진다. 스승. 어느 기자가 기업 총수를 만났다. 총수는 기자에게 오늘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는데 선약이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다. 기자는 어떤 VIP와 약속이 있는지 궁금해 누구랑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총수는 우리 가족과 점심 약속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총수가 행복에 대해 아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기업 총수가 되려면 수많은 일상을 희생하고 오직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일상과 가족을 뒷전으로 하기 쉽다. 그런데 가족과의 점심 약속을 이유로 기자와의 식사를 미룰 정도라면 이 총수는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런 총수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제자. 돈은 행복에 중요하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함에 있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단순해서 어딘가 몰두하다 보면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목적이 되곤 한다. 돈도 벌다 보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기 쉽다.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과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돈 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걸고 24시간 마음을 쏟아야 겨우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 때는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그럴 정신도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걸다 보니 행복해질 시간이 없어진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문득 돌아보기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지, 그런 돌아보기에서 행복해질 여지가 생긴다. 행복해지려다 불행해지는 건 억울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덜 억울하게 살면 좋겠다. 마음에 앙금 없이 사는 것. 곱게 늙어가기 위한 비결. 스승,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가운데 하나는 앙금이 없는 포도주처럼 늙고 싶다는 말이다. 와인은 아무런 앙금이 없어야 고급이고 맛도 좋다. 나이 들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지는 소망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우리나라 어른들도 곱게 늙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나는 오래도록 어떻게 늙는 것이 곱게 늙는 것일까 의문이었다. 그러다 마음에 앙금 없이 사는 것이 곱게 늙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다. 포도주는 앙금이 없을 수 있어도 사람은 마음의 앙금인 응어리가 없을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앙금이 있는 게 사람이다.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곱게 늙는 것이고 앙금이 없는 포도주처럼 사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제자, 미국 소아과 의사인 네이든 버크 해리스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유독성 스트레스가 뇌와 신체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은 해결했고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평생 남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다. 독사와 사람의 차이는 독사는 독주머니가 있어 독에 자신이 상하지 않고 독을 밖으로 내보내지만 사람은 독주머니가 없어 상처와 아픔이 독이 되어 자기 안에 고스란히 퍼지고 각인되어 남는다. 마음의 앙금이자 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 자기 마음 관리가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의 앙금을 다독여주는 일은 곱게 늙어가기 위한 비결이다. 마지막 생은 곱고 싶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